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대사관저에서 만나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2008년 12월 이후 공전 중인 북핵 육자회담 재개 문제를 둘러싼 현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 인증 대상 기관을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해외여행에 나선 우리나라 관광객이 130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외 관광을 간 국민은 131만 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유로존 제조업지표까지 부진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일 중국의 제조업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4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서 한 유가증권 시장에서 300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상클럽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두 분께서 바닥잡기 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또 테마들을 한 번에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어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선 좀 조용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제 어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저쪽에서 정부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한국전력하고요, 관련 발전자 회사들, 남동발전 이런 데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거냐면 42.5조. 그러니까 2020년까지 42.5조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연수로 보면은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6, 7년 정도 동안에 이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좀 어마어마한 자금을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선 10조 정도는 각 회사의 이익금을 가지고서 좀 조달을 하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32조 정도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42.5조가 다 투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자금 조달 방법이 과연 현실적인 안이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썩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각 사업별로 뭔가 사업성이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했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금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당장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내는 구조보다는 아직은 투자의 개념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이제 조금 이제 기간을 갖고 좀 들어와야 되는 돈이지 네. 이게 바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32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할 거냐라고 한다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조 정도의 이익금.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업들이 이만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절대 규모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지만 네.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일단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방법이 좀 나와야 되고 이런 막연한 안보다는 좀 현실적인 안을 좀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비교적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에서 70% 정도는 이쪽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는 이쪽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축 어떤 기획 쪽 아니면 머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가 잘 정비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진행 방향은 단일 창구가 형성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측면에서는 관련 기업들은 반길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2020년까지 42조를 투입하는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업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의 집중 육성책의 방향은 어차피 이제 우리도 뻔히 아는 부분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 풍력, 이런 식의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는 또 방법들이 이제 전력 저장 장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조금 이따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방법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두 가지 분야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좀 차지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거의 대부분 한 60% 이상을 차지했고요. 수력이 일부가 카바를 하는 정도에서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전력 저장 장치라는 부분들은 거의 미미한 정도의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좀 됐었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사실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을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사실은 어디였었냐면 유럽 쪽이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이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됐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 화석연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결국은 앞으로 모든 에너지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요. 대체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저장 장치라는 게 왜 신재생 에너지 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느냐라는 거를 의문을 삼으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태양광이라는 게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이라는 거를 갖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불규칙한 전류를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적인 전류를 만들려고 한다면 전력 저장 장치 일단 집어넣어서 안정화시켜가지고 다시 전기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의 절대적인 부분에 또 한 축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투자가 선집행된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들은 전력 저장 장치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전체적인 그린 에너지에 대한 핵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까지 지금 인지가 돼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의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는 업체를 항상 고민할 때는 뭐를 먼저 고민을 하냐면 OCI부터 대부분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을 만나보아도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태양광 그럼 OCI라는 이코르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이 이제는 깨졌다. 왜 깨졌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들이 결정형이라는 방법과 방막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결정형이라는 방법으로 갈 때는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정형으로 하는데 비싼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면서 태양광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태양 발전에서의 소위 말하는 효율, 수율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래도 결정형으로 해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인다, 수율을 높인다 쪽에서 결정형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기계 장치가 많이 발전했고요. 기술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방막형으로 가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방막이라는 건 얇게 까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코르가 안 되는 게 태양광 이코르 OCI가 아니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발전소 단계의 흐름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태양광과 풍력 쪽은 역시 발전소 개념에서의 어떤 투자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태양광의 일조량이 많지 않고요. 풍력의 바람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단지를 가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 소재 쪽의 어떤 부분에 좀 치중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전소 단계에서 투자를 할 때는 발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게 동국 SNC 같은 건데, 동국 SNC가 뭐 하는 데냐면 윈타워를 만드는 데입니다. 윈타워가 이제 절대적인 기둥을 만드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빼고서 풍력이라는 걸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발전소 단계에서의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그 핵심 부품들, 핵심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쪽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어제는 이제 그 동국 SNC가 상한가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웅 같은 종목이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풍력 쪽에서 핵심 쪽은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상한가로 연속으로 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건 자금이 결정됐고요. 정책의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분명히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보다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던가 어떤 이런 쪽의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발전소 단계 흐름을 좀 주목해보자는 향후 전망까지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조금 햇빛이 별로 없고요. 좀 바람 좀 부는 좀 쓸쓸한 날씨인데요. 예, 시장도 좀 쓸쓸합니다. 그렇죠? 장 초반 코스닥은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이제 대형주로 넘어갔다고 보기에도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저가의 매력이 큰 쪽이 더욱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요, 지금 조선이라든지 산업재 쪽의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1분기 산업재와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의료 쪽, 장비 쪽은 충분히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저의 주제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결산 시즌 막바지, 자, 냉탕과 온탕, 희망과 절망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왜 이제 이런 얘기를 가져왔냐면,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지난번에 결산 보고서가 벌써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외부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총을 열어가지고 재무제표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산 보고서와 실제 이 감사 보고서가 차이가 큰 기업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큰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전부 다 안 좋게만 나타난 그것은 아니고요. 좋게 나타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 기업 내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물론 좀 좋아 보이도록 많이 포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면 외부 감사의 경우에는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부분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사 의견 미반영과의 반영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사항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삼지전자라든지 NSV, 유니온 같은 기업들은요, 상당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흑자난 것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감사 보고서를 받고 나니까 전부 다 적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거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고 또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IFRS 체제가 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자리를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이런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죠. 뭐 대우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잠정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 회계를 어떤 걸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느냐? 당연히 감사 의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역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외부 감사를 했을 때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나타나기 전에 판관비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비용이 있냐면 이 대손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상각.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건물도 사게 될 것이고 장비도 사게 될 것인데 그 장비를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10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거를 한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본다면 예전에는 정률 상각으로 해서 처음에 퍼센트로 상각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정액 상각을 하거든요. 그럼 10년이다. 그러면 100억이다. 매년 10억씩 깎아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길게 본다든가 길게 보면 어떻게 비용이 대손상각이 작게 되겠죠. 10년밖에 쓰지는 못하는 걸 20년을 갖다가 쓴다고 해버린다면 비용이 작게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자산평가, 즉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자산평가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자산평가가 무조건 기업들은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게 해버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낮게 한다면 기업의 어떤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이런 효과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튼 이 조율상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와 그리고 회계 법인에서 보는 이 자산 평가의 가격은 분명히 좀 차이가 다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 실적에 일단 회사 측의 결산 보고서와 그리고 감사 의견 보고서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이 하나 나왔네요. 대손상각과 자산평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으니까 대손상각이나 자산평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의 변화가 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이런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회계 관리를 해가지고 잘 수치를 뽑아내서 차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큰 틀의 이 전체 자산 비중에 그러한 자산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면에 건설주 같은 경우 보세요. 전부 다 이 땅, 부동산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산평가의 가격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러한 잠정과 그리고 실제 감사 의견 받았을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역시 결산 보고서를 어떻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사 의견을 받으면 이래요. 너네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냐? 이거 아니다. 너네도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깜짝 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뭐 다날이라든지 한일위화 그리고 대원화성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측정을 한 이후에 실제 감사 보고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결국 뭐예요?
결산 보고서만 믿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산 보고서가 아니라 감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요, 도덕 공시를 많이 하거든요. 결산 보고서에서 감사 보고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요, 거의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이런 도덕 공시를 하게 되면 깜빡 잊어먹고 일주일 지나고 다른 뉴스가 그 뉴스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거의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직까지 이 코스닥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IFRS 적응이 아직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반응이 분명히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변화폭이 큰 기업들은요, 향후에도 변화폭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역시 굉장히 좀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핵심적인 내용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업의 이러한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는 거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기업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요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차대조표가 이름이 바뀌었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여기 하나만 더 보세요.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원짜리 잔고 하나까지가 정확한 금액으로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매출은 분명히 잡힐 때 어떤 거 잡히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돈 아직 못 받아도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매출로 이 금액을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냐 보면은 채권은요, 종이 쪼가리만 들어왔을 뿐이죠. 그렇죠. 종이 쪼가리만 들어왔을 뿐이고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금 흐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무제표에 보면 항상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같이 나와요. 공시를 딱 두들겨 보시면. 그래서 현금 흐름이 순이익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큰 변화가 없다면 순이익, 영업이익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자, 기억하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되고 있다면 이 수치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수치상의 대손상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서에서만 까는 거거든요. 실제 현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꼭 현금 흐름 하나만큼은 체크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현금 흐름표에 너무 안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결산 시절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이슈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상클럽인데요.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수하시기 전에 매수 종목에 대한 의견 바닥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이 두 분께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또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이게 지금 바닥인가, 지금 매수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증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저에게 그 고민을 함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희에게 무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친절하게 바닥 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 오늘 바닥 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록 멘토님의 바닥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민감주 러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상록 멘토님은 골든 크로스 표현해 주셨네요. 오늘 두 분 다 영어를 많이 쓰셨는데 김선윤 멘토님 먼저 민감주 러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가 가장 오르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화학주, 지금 LG화학 2.6%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1.3% 또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은행주, 기업은행 3.4%입니까? 3%. 우리금융 마찬가지 올라가지고 있고, 조선주들이 아침에 힘이 살짝 없다가 지금 1% 이상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오릅니까? 철강주들, 포스코 급등을 하고 있죠. 자, 포스코는 저번 주였나요? 저희 쪽에서 저희가 말씀을 상담이 왔길래 제가 아이 좋아라고 표현을 쓰면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그런 또 종목이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민감주들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민감주 갈 때 뭐 보라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것밖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상해 간다.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 바닥에서 올라갈 때가 민감주 러쉬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가잖아요. 상해 지수입니다.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민감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차트를 볼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철강주나 은행주들이나 화학주들 꾸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5호장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넣어두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민감주들을 확실하게 지금 시점도 놓치지 마시고 봐야 됩니다. 지수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1945포인트입니다. 걱정 마시고 보시고요. 종목들 만약에 이쪽 민감주 두고 계신 분들은요. 잘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네, 잘 살펴보시다가 제가 5호장에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의 바닥 찾기 팁으로 골든 크로스 이렇게 표현해 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 김선윤 멘토 너무 귀엽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약간 저도 귀엽지는 조금 않은 것 귀엽게 같아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예. 일단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의 반대말이 또 데드 크로스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명명을 해보면 5일선과 그리고 240, 480 차트에 대한 골든 크로스를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240, 480선을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는데 1년간의 평균 주가가 바로 240 차트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평균 주가가 바로 480 차트죠. 그런 선 자체를 골든 크로스로 돌파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변했구나를 우리가 한 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5일선을 조금 진하게 눈에 보이기 쉽도록요. 제가 6포인트로 해서 한번 딱 볼게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 선이 뭡니까? 바로 240 차트죠. 240 차트를 돌파하지 못했죠. 5일선이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과정이 나타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들어 올린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 또 어떤 종목군 한번 볼까요? 또 계속적으로 한 개 볼게요. 웅진케미칼 한번 보실 건데 여기에 240 차트가 딱 돌파가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가 완벽한 바닥권역에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만이 여기는 바닥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사더라도 뭐 1층, 2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또 바닥 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상클럽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시기 전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상클럽 1000번째 문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7427번님께서 성신양회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비중은 적게, 이상훈 멘토님은 난이도 상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님, 지금 괜찮다고요? 하지만 비중은 적게 담아야 된다고요? 아마 이상로 멘토님도 의견이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네. 난이도가 상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포인트에서 말씀드리자면 비중을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차트부터 볼게요. 자, 이 종목 이미 6,000원부터 해서 1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1월부터 해서 12월 말부터 2배가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게 올랐다고요. 그 건설 경기 살아나면서 시멘트나 이제 관련주들이 어쨌든 좀 반등을 주면서 영향 받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작게 해도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던 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양호해요.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나와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들어와주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높았던 지금 너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은 비중은 절대적으로 크게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 이탈하는 1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절대적인 매도 사인으로 판단하시고 대응하기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 성신양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괜찮지만 비중은 적게 담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멘토님 이 종목 난이도 상 표현해 주셨어요? 네,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요? 네, 시청자분들 마음고생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저도 이런 차트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김선현 멘토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6,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쉬지 않고 딱 2배 올랐습니다. 자, 2배 오르면 우리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이익 실현을 하고 싶겠습니까? 손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또 차트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자, 일단 바닥권 자체는 하단에 이 240 차트를 돌파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여기가 바로 6,000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올라갔냐면, 자, 첫 번째 상승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올라왔거든요. 거래량 측면에서 한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죽고 세 번째,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성신양의 지금 옆방으로 봐서는 갈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조금 부족하다.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일봉과 주봉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월봉상의 포인트를 맞춰서 가자. 그래서 추세대는 상승 추세대 안에 있는데 뭔가 조금 어렵지 않나.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상클럽에 가장 먼저 문자를 주신 7427번님입니다. 성신양에 문의하셨는데 두 분께서 괜찮지만 지금 어려운 자리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기 전에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유진테크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8829번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두 분 의견이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박스권 돌파, 이상훈 멘토님은 달려야 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선희 멘토님 괜찮다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자, 유진테크가요, 박스권 돌파 흐름, 성신이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돌파 흐름인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그래도 크게 꼬이지 않아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제가 주로 잡는 포인트, 바닥 라인에서의 이 상승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여기서 평행하게 줄을 하나 긋고서 올려봅니다. 자, 올려보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 포인트로 잡히는 포인트고, 그렇죠? 그리고 상승 고점 포인트로서 요런 정도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네, 22,000원 조금 넘어가는 포인트네요. 다음 포인트는 22,000원 이상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꼬이지만 않는다면요. 대신에 그 포인트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굉장히 폭이 작게 움직여주는 게 꾸준하게 상승을 그려줄 수 있는 큰 종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라인 21선 깨면서 내려오면서 2만원 깨고 내려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 포인트 잡아주시고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좋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제 달려야 할 때다. 네, 달려줘야죠. 자, 유진테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곡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삼록이법 세 개의 선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다이버전스 현상이 곧 나타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죠. 240, 480선을 돌파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를 살짝 바꿔보세요. 그래서 360으로 그럼 1년 반 동안의 수치겠죠. 이렇게 딱 하시면 어떻습니까? 360 차트가 더욱더 잘 맞아 들어가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기 평선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하겠고요. 대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하단에 2만원 부분이 있죠. 2만원 부분 자체가 하단 밴드입니다. 그래서 삼록이법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그 밴드 자체를 좀 더 매수 구간으로 가담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전하게 가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문의하신 8829번님께서 두 분께서는 괜찮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매수하시기 전에 두 분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성공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현대제철 매수해도 될까요? 67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요. 김선유 멘토님은 I love 아이언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거래량 부족 안 된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I love 아이언 어떤 뜻인가요? 사실 제가 철강주 요즘 잘 보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를 대장주로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에 대해서 아이좋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아이좋아보다는 영어로 철강주 좋아라고 이제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자, 바닥에서 치고 가는 움직임 포인트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강주들은요 지금 포인트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위지수 바닥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같이 맞춰서 잘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안화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강주와 더불어 민감주들의 바닥은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은 향후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철강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포스코를 말씀드리지만 현대제철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가격을 잡아 드릴게요. 자, 고점 라인으로 항상 인식이 됐던 포인트들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자, 다음 라인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까요?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포인트에서 고점으로 인식이 되는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얼마까지 보십니까? 75,000원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7, 8%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요. 그 포인트 정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천천히라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 포인트 맞춘다면은 조정시마다 현대제철은 매수 오케이, 철강주도 매수 오케이 말씀드리고 포스코가 늦으셨다면 현대제철도 나쁘지 않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안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거래량이 부족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제철이 달려갈 수 있는 점은 바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중국 증시 자체가 지금의 어느 정도 그냥 그 하단이기 때문에 그냥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회복돼서 나오는 과정인지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고요. 차트를 보면서 처음에 지금 240, 480 차트가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투매 현상이 나왔었죠. 음봉 두 개가 나오면 투매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투매가 나왔을까요? 그만큼 240, 1년 동안의 평균 주가 자체를 미달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배출된 수급 자체는 안 봐도 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이 부분 자체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래량 자체도 다시 한번 더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5일선 자체가 먼저 골든 크로스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더 현대제철을 매수 권역에 두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두 분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기 전에 이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6285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안 된다고 참아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코스피 상승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25만 5천 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관심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네.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125만 원 깨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요. 123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겁니다. 뭐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 1% 더 빠지는 것밖에 안 돼요. 1, 2%밖에 더 빠지는 건데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원래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가 돼야 됩니다. 개인들은 계속 외국인 물량 받아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많이 사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관들이요. 어중간해요. 어중뜨기 하고 있어요. 팔았다가 좀 사고 있는데 다시 또 팝니다. 자, 외국인 팔죠? 전반적으로 뭐? 개인만이 사고 들어가는 포인트. 이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수가요,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좀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주면서 최소한 기관들과 외인들의 물량이 같이 들어야 돼, 삼성전자는. 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담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2%밖에 안 빠질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잡아보자는 거고, 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칩니다. 맨날 이렇게 외치죠. 120만원 초중반이다. 125만원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삼성전자 125만 원 깨지고 더 밑에서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뭐 1년 보면 똑같죠, 오르는 거는. 네. 개낀 도끼인가요? 네, 뭐 도나 개나 뭐 가는 건 가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 뭐 사시는 분들이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금 사셔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가져야지만 코스피가 필수 조건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국내 증시 자체를 얘기하기가 어렵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IT를 빼놓고는 얘기가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나와서 절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앞서 발표를 했던 갤럭시 S5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바닥에서 올라가는 타이밍 자체는 언제 나올 확률이 높냐면 영업정지기간, 바로 통신사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면서 이 차트 자체도 한번 돌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본 시각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자, 일단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 두 번이나 형성이 되는 상태거든요. 1차적인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기 바닥권을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 번의 쇼킹적인 하락이 나타날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대신에 결국에 우리가 그림을 좀 더 연장선상에서 그려놓으면 이 차트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두 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수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서 또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5866번님께서 우리 ENL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같습니다. 같은데 김선현 멘토님은 지옥불맛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원형 천정 패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지옥불 하시는데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좀 매운맛도 약간 매운맛, 더 많이 매운맛 있잖아요. 그만큼 매운데요. 캡사이신을 한 커다란 국자로 네. 원샷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지무지한데요. 네, 무시무시하죠.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자, 우리 ENL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보고 지금 이거 사시려는 건지가 도저히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하나 추측을 해보자면, 차트 바닥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니까, 그쵸? 대충 이 포인트 잡히죠? 이 포인트가 잡히니까 얘가 그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항상 잡는 바닥의 라인에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이 항상 있잖아요.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급 볼게요. 그런데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수급, 이거 완전 그냥 죽었어요. 시체요, 시체. 이런 거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기간 수급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런 거 들어갔다가 난리 나요. 절대 안 되고요. 진짜 들어가셨다가는 캡사이신 국자로 하나 가득 드시는 그런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참아보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같은 의견 주셨어요. 안 된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ENL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ENL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왜 안 되냐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원형 패턴이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천정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우리 ENL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실적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고 거기에 차트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주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윗꼬리입니다. 윗꼬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차익 매물로 봐야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월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음봉에다가 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졌다는 거죠. 자, 위에 이 음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우세했다가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이날 거래가 많았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 세력이 우세했는 날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포인트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 자체가 바닥권을 확인하고 이 주가 여기에 뚫기 힘들었던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가 진정한 매수 타이밍, 바닥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참아보시자. 지옥불을 맛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ENL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 좀 다소 거칠게 표현해 주셨는데 매수하시지 말라는 의견일 뿐이지 참고하셔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소 표현이 거칠었던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0376번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로면 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김선유 멘토님이 아직 안 된다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사도 되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밀렸으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참으세요. 참은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굳이 지금 이거 많이 밀렸다고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판단 착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반등을 줄 때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반등을 줄 때요. 제가 무조건 매수 사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아직까지 잡히는 건 없고요. 현재창 열어볼까요? 외인 매도세 소폭 잡히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확실하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버려졌어요. 연기금 매도세 보세요. 이거 버려진 종목이라고요. 들어오고 있지가 않다고요. 그 누구도 관심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투신이 갖고 있다고요. 좋겠지만 조금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하세요. 반등 나와주면서 수급 다시 들어와 주면서 65,000원 뚫고 올라간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 해보시고요. 지금은 참자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로 멘토님 그거 아세요? 김선유 멘토님이 안 된다는 종목 이상로 멘토님은 다 괜찮다 표현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 괜찮다고요? 저는 그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번 보시면 244에 81 선 자체가 1년, 2년간의 평균 주가로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하단에서 횡보권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한 번 더 다지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생각보다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미련하게 움직인다고 보일 뿐이지 지금은 변곡점적인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셔서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고 대신 좀 더 기다려 본다면 요 가격대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하단에 가격대가 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좀 더 보시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 그래서 한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240, 480을 설정해 놓으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두 분의 바닥 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두 분의 금바닥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선유 멘토님의 오늘의 금바닥주는 KG 이니시스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한전산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김선유 멘토님은 현재 원익 IPS와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한국단자 여전히 수익률 좋습니다. 9%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Y솔 포트폴리오 궁금하시죠? AS에 대한 또 이야기,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3월 25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